작은 브랜드, 작은 가게, 또 작은 사업가, 1인 사업가, 이들의 공통점은 사실 오래 버티지 못하고 좀 빨리 폐업한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직장보다는 사업이라는 키워드를 좀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게를 하거나 또 온라인 사업, 그리고 1인 사업가를 꿈꾸면서 자신만의 그런 꿈을 펼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봐요. 중요한 건 그런 그들 중에 3년을 버티는 자영업자는 고작 20% 남짓이거든요. 그리고 5년을 버티는 건 10%도 채 되지 않고요. 여기서 제가 버틴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들이 소득이 높지 않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정부 지원금이나 대출로도 연명하는 사업가, 또 자영업자들도 부지기수고요. 저 역시 10년 전에 이제 첫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버티던 시절도 있었고, 이거 좀 그만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좀 힘이 됐던 건 사실 어떤 누구의 조언이나 또 아니면 새로운 어떤 사업 아이템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오직 사실 책만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었고, 그 믿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맞아 떨어졌어요. 앨런 디비라는 그 연쇄 창업가가 있거든요.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이라는 책으로도 유명한데 이 책이거든요. 저도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 책을 구매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2016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제가 아직도 소장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가끔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주 가끔. 앨런 디비의 책은 제가 읽으면서 아니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용서가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아껴가면서 읽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책 중에 하나예요. 앨런 디비의 두 번째 책, 그러니까 이제 신간이 나왔는데 역시나 읽으면서 와, 좀 명불허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작은 브랜드, 또 작은 가게, 작은 사업가, 1인 사업가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명확히 꼬집어주고 있더라고요. 이 책이 앨런 디비의 이제 두 번째 책인데 신간이죠. 린 마케팅. 조금 두껍게 나오긴 했는데 진짜 아껴가면서 읽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작은 브랜드를 이제 몇 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몇 개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하는 많은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좀 알려드리면 더할 나위 없이 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중요한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책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린 마케팅인데 제가 추천사를 사실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랄까 좀 마케팅, 이제 이름이 린 마케팅인데 마케팅이라는 키워드보다도 조금 더 한 수 위의 느낌이 드는 책이에요. 마케팅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사업, 작은 장사, 작은 가게,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전반적인 내용이 있다라고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 수가 이제 4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조금 두껍죠. 두껍긴 한데 제가 아껴가면서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약간 부자가 된 느낌이에요. 여튼 좀 든든한 거죠. 계속 읽을 거리가 있다는 게. 이제 아껴가면서 읽을 책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번 린 마케팅을 좀 아껴가면서 읽었고, 작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을 제가 좀 밑줄 쳐가지고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뜻밖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약간 좀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거든요. 자, 첫 번째, 2%의 작은 브랜드들이 살아남는 이유는 표적 시장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저 역시 똑같은 실수를 여러 번 반복을 했었는데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물건과 음식과 또는 서비스를 팔고 싶은가요? 아마 타겟을 정하라고 하면 좀 아리송하실 수 있겠죠. 앨런 딥은 이 책에서 페이스북 이야기가 나오는데, 페이스북은 초창기 2년간 오직 대학교를 대상으로만 사업을 진행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마존 얘기도 나오면서 아마존 역시도 지금은 모든 걸 파는 그런 상점이 됐지만 처음엔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했고요. 서점으로 이제 명성을 날린 뒤에 음악, 비디오, 장난감, 전자제품, 일상용품 이런 것들 다 취급하게 된 거죠. 만약 처음부터 이 페이스북과 아마존이 모두를 대상으로 모든 걸 팔았다면 이처럼 빠르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를 책에서는 표적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엄청 심오한 이야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장사는 건물주다도 어떻게 보면 이 표적 시장을 이해하고 사업을 시작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영업자들만을 위한, 그것도 외식업, 즉 F&B 시장에서의 노하우를 담은 강의를 매번 이렇게 선보이잖아요. 저렴한 가격에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말이에요. 정확한 표적 시장에서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접근성을 높인 거죠. 타겟이 아주 명확하니까요. 이처럼 우리는
표적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들어가야 어느 정도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사실 이게 마음은 그런데 행동으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많이 팔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으니까요. 식당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전문 식당의 경쟁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좀 높아져 버렸죠. 앨런 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신의 시장이 꼭 거대할 필요는 없다. 오로지 사업에 적합한 시장이면 된다. 지구상의 99.9%가 당신의 브랜드를 모른다 하더라도 설마 상상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게 작은 브랜드의 표적 시장이다. 여러분 멋지지 않나요? 우리의 그 작은 브랜드가 그리 유명해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충분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는 되셨죠? 자, 두 번째로 들어가시면 이제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실 텐데, 두 번째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두 번째 2%의 작은 브랜드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표적 키워드입니다. 자, 여러분, 아니 뭐 표적 시장 이야기 했으면서 또 표적이야 할 수도 있는데요. 표적 키워드는 표적 시장보다 더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표적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기업은 사실 이런 표적 키워드가 좀 필요치 않을 수 있지만 작은 브랜드일수록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을 가기 전에 검색창에다가 네이버나 이런 데다가 의사라고 입력하진 않잖아요. 땡땡동 피부과 아니면 땡땡동 뭐 어깨 통증이라고 그렇게 검색을 하죠. 이게 바로 표적 키워드라는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죠. 자동차라고 검색하는 사람은 표적 시장에 놓여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사륜구동, 포르쉐 911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벤츠 SUV 이렇게로 이제 검색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표적 시장 안에 들어온 표적 키워드를 입력하고 있는 타겟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데오드란트나 아니면 면도기 같은 제품에는 남성용이랑 여성용이 따로 있어요. 남성용은 뭐 파란색이나 검은색, 또 여성용은 분홍색, 흰색 이렇게 좀 포장이 되어 있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실 이 포장 빼고는 안에 들어가는 성분이나 이런 건 거의 대동소이하거든요. 표적 시장의 표적 타겟을 노리는 이 사업가들의 셀링 전략이 숨어 있는 거죠. 마케팅 전략이. 실제로 저 역시도 데오드란트를 이제 제 것 따로 와이프 것 따로 이렇게 다른 제품을 쓰고 있고, 우리를 표적으로 생각하는 사업가들의 전략이 통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한번 이제 휴가지 호텔에서 제가 운동을 하고 나오는데 프로틴 음료라는 걸 한 카페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호텔 안에 있었던 카페였는데 운동 직후에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안에 단백질을 먹으면 흡수율이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언뜻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프로틴 음료를 하나 사 먹었어요. 표적 시장 안에 제가 놓여졌고 저를 타겟으로 하는 제품을 선보인 그 카페의 전략이 통한 거죠. 그 카페는 고카페인의 커피도 이제 팔고 있었는데 종류가 상황별로 몇 가지나 됐어요. 뭐 야근용, 숙취용, 데이트용, 휴가용 뭐 이런 식으로. 데이트용이 좀 궁금해서 일부러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데이트 때 휴가지에서 피곤해하는 상대방이 좀 많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걸 사 마시면 된다라고 이제 거기 직원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휴가지에 가면 뭐 전날 술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뭐 또 너무 열심히 놀다 보니까 다음날 힘들어서 제대로 데이트를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특히나 남자분들이. 그럴 때 하나 사 마시라는 거죠. 명확한 타겟으로, 명확한 표적 키워드로.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제 약국에서 판매하는 그 진통제도 비슷하거든요. 진열대 보면 두통, 생리통, 뭐 요통 이렇게 다양한 약이 진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진통제들의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이거나 혹은 이부프로펜 뭐 그런 성분이 다 대부분이에요. 물론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는 약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 이 차이점이 이름과 포장 그리고 가격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허리 통증 완화라고 적힌 포장지를 보면 허리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이 표적 시장 안에 놓여 있는 타겟이 되는 거고, 해당 약을 집어들겠죠. 아니면 의사한테 허리 통증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의사 역시도 니즈에 맞춰서 약을 줘야 되니까 그 약을 집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환자는 내가 찾던 그것이 이제 표적 키워드로 나왔을 때 약으로 여지없이 그걸 선택하고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인사이트입니다. 지금 느끼고 계신가요? 아니라면 이 내용을 몇 번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신다면.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요. 세 번째는 아마 이해도가 빡 올라갈 겁니다. 말도 안 되게요. 자, 세 번째 2%의 작은 브랜드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수요 활용입니다. 수요
활용. 이거를 좀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싶다가 제가 책에서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사업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수요 창출이라는 게 꽤 많이 나와요. 수요를 창출해서 그걸 이용해서 사업을 하라는 얘기죠.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게 참 맞는 말인데, 이게 수요 창출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도 쉽게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1873년도에 콜게이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콜게이트라는 회사가 업계 최초로 치약을 출시했습니다. 상업용 치약, 일반인들이 쓰는 치약. 그런데 이때는 이 치약이 일반인들보다는 부유층, 그러니까 돈 많고 또 뭐 귀족 집안, 어느 정도 이제 살만한 사람들만 사용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었어요. 콜게이트도 그때는 뭐 돈을 많이 못 벌었겠죠.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대중적으로 보편화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치약은 누구나 쓰는 게 돼버렸잖아요. 보편적으로 말이에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콜게이트가 수십 년 동안 거의 뭐 수백만 달러를 들이면서 사람들에게 입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설득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에요. 이해를 시키고 받아들이게 한 거죠, 대중들한테. 그러니까 니즈를 만들어낸 거예요, 얘네들이. 수요를 창출했다고 보면 되고요. 결국 양치질은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비로소 좀 널리 보급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엄청 늦게 들어왔고요. 이게 수요 창출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쉽지 않죠. 외식업에서는 특정 아이템이 문화로 만들어지면 성공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탕후루는 문화가 되지 못했죠. 하지만 얼음 맥주, 살얼음 맥주는 이제 문화가 되어버렸죠. 빙수 역시 마찬가지로 반짝일까 싶었지만 문화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만큼 수요 창출은 힘든 문제예요. 그럼 수요 활용은 어떤 건가 하면, 자, 이 이론을 들어보시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을 텐데, 유명한 카피라이터 중에 유진 슈워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옛날 사람이에요. 유진 슈워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객의 5가지 분류가 있다. 자, 1번은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는 고객. 그리고 2번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고객. 그러니까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 3번은 해결책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는지 모르는 고객. 자, 이해하시죠? 자, 4번은 해결책이나 제품을 알고는 있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고객. 아니면 이제 우리 제품이 아니고 경쟁업체를 선택하는 고객. 그게 4번입니다. 자, 마지막 5번은 뭘까요, 여러분? 5번은 해결책이나 제품을 많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매를 이제 막 앞두고 있으면서 구체적 사항을 알고 싶어하는 고객이에요. 자, 이렇게 5가지의 고객 분류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대상을 상대로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수요 활용은 이 5가지의 고객 분류에서 내가 어느 고객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 알아야 가능한 거예요. 즉, 수요 창출의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는 내가 어느 시장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 파악이 된 상태라면 그 수요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그 3년째 운영하고 있는 똑똑한 사장들의 모임 자영업 세미나를 예로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자, 3년째 매달 50명 정도의 자영업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교육도 듣고 대화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이런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은 3번 고객입니다. 3번 고객.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디에 이 해결책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사항을 다루는 곳이 있는지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있는 시장인 거죠. 그 시장에서 저는 그들에게 똑사모 세미나의 존재를 알리고 매달 참석자를 받는 거예요. 만약 이게 1번 고객이라면 1번에 타겟이 맞춰져 있다면,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자영업자들이라면 아무리 제가 뭐 세미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귓등으로 들릴 거예요. 전혀 와닿지 않을 거예요. 수요 창출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수요 활용은 누가 얼마나 디테일한가에 따라서 이기는 싸움이 되거든요. 경쟁자가 또 있을 거잖아요. 한 가지 더 이제 예를 들어드리자면 우사인 볼트 아시죠? 100m 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가 2009년에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100m에서 9.58로 들어와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런데 메달권에 들어오지 못한 4위 선수의 기록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한 1초에서 뭐 한 2초 정도 차이 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단 0.35초 차이였습니다. 이 0.35초 차이 때문에 누군가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누군가는 이름조차 거론되지도 않고 호명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디테일하느냐,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컨디션 관리를 누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시장에서 수요 활용을 하는 타겟은 과연 누구인가, 정확하게 그 타겟의 핵심을 대상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려면 디테일하게 그들에 대해서 알아야 수요 활용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 조금 제가 길게 앨런 딥의 새로운 신간 린 마케팅을 통해서 좀 작은 브랜드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은 이 표적 시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표적 키워드 역시 인지하고 있으며 수요 창출이 아닌 수요 활용을 하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행동에 옮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 역시 이제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늘 공부하고 배워가고 있는데요. 제 콘텐츠로나마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좋아요 여러분 눌러주시면 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뵐게요. 못다한 이야기는 이 영상으로 대신할게요. 안 보셨으면 이 영상, 지금 나오는 이 영상 적극 제가 추천드린 영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사업에 날개를 달아드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영상 한번 클릭해보세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영상. 네.